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 이렇게 처음으로 글을 써보네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몇 년 전 겪은 끔찍한 사건을 썰밤 가족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요. 남편과 시댁이 감추고 있던 충격적인 비밀 때문에 제 평온한 인생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죠.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게요. 비록 글솜씨는 없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제 인생은 어릴 때부터 참 다사다난했어요. 중학교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고요. 그 뒤로 3년 뒤에 하나뿐인 오빠가 병으로 또 눈을 감았죠. 연달아 가족을 둘이나 잃고 나니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겪은 고통에 비할 바는 아니었죠. 엄마는 할머니로부터 아들과 손주 잡아먹은 년이라면서 온갖 모욕과 괄시를 당하셨고요. 그게 동네에도 소문이 나서 이웃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어요. 결국 엄마는 어느 날 밤 저를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하듯 서울로 올라가는 완행열차를 타셨죠. 연고도 뭣도 없는 서울 생활은 참 고됐어요. 다행히 엄마가 갖고 있던 돈으로 몸누일 달방 하나는 구할 수 있었지만 그러고 나니 당장 다음날 먹을 쌀 한 톨 살 수가 없었죠. 거의 사흘을 내리굶다가 옆집 할머니가 나눠준 삶은 감자를 허겁지겁 삼켰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때 그분이 없었다면 저희 모녀는 정말 말 그대로 굶어 죽었을 거예요. 엄마는 저를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식당 설거지, 환자 간병, 남의 집 식모살이. 쉼없이 이어지는 고된 노동에 엄마는 날이 갈수록 말라갔어요. 아빠가 살아있을 적만 해도 고왔던 손이 순식간에 거칠어졌고요. 늘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던 입가도 한 일자로 굳어버렸죠. 엄마는 때때로 홀로 문간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남몰래 울음을 삼켰어요. 제가 잠든 줄 알고 아버지와 오빠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끼셨죠. 그때 깨달았어요. 엄마가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건 순전히 저 때문이라는 걸. 저를 책임지기 위해서 엄마는 살고 싶지 않은데도 살아가고 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책감과 부채감이 저를 괴롭혔죠. 어떻게든 엄마한테 진 빚을 갚고 싶었어요. 다시 엄마를 웃게 해드리고 싶었죠. 하지만 당시 고등학생이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끼케야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선 살림을 도맡아 하는 게 할 수 있는 전부였죠. 그때 제 소원은 하루빨리 어른이 되는 거였어요. 어른은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요. 사실 불행의 근원은 대부분 돈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던가요? 물론 엄마가 힘든 건 비단 돈 때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돈이 있으면 엄마가 힘들게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 엄마도 조금쯤은 행복해지리라 생각했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어요. 엄마는 내심 제가 대학 공부까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애초에 머리가 그다지 좋지 못했던 저는 책상 앞에 긴 시간 앉아 있어도 성적은 늘 고만고만했어요. 열심히는 해서 늘 반에서 5등 안엔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교권에 들 정도로 특출나진 못했죠. 그런 어중간한 머리로는 대학에 진학해봐야 돈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얼른 취업해서 돈을 버는 게 낫다고 판단했죠. 다행히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제법 내실 있는 중견기업에 격리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첫 사회생활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좋은 회사에 좋은 분들도 있어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죠. 첫 월급을 탄 날,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몰라요. 드디어 어른이 된 기분이었어요. 무엇보다 이 월급 봉투의 무게만큼 엄마가 덜 고생하겠다는 생각에 기뻤죠.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엄마에게 건넸어요. 하지만 엄마는 네가 번 돈을 왜 자기한테 주냐면서 한사코 받지 않으려 하셨죠. 그래서 백화점으로 달려가 엄마 내복과 질 좋은 외투를 한 벌 사고요. 고장난 보일러를 고치는데 첫 월급을 모조리 다 써버렸어요. 엄마는 제가 사온 내복과 외투를 보고 뭘 이런 걸 사왔냐고 한 소리 하셨지만 다음날 군말 없이 그것들을 입고 출근하시더군요. 내색은 안 하셔도 딸이 첫 월급으로 선물을 사온 게 기쁘신 눈치였어요. 역시 하루라도 빨리 취업하기로 한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뒤로 더욱더 열심히 일했어요. 얼마 안 가 작은 목표도 생겼네요. 엄마와 그 좁디 좁은 달방을 탈출해 작은 빌라라도 내 집 마련을 하는 거였죠. 물론 제 월급을 생각하면 구름 위에 있는 듯 높은 목표였지만 그래도 사람은 꿈이 있어야 열심히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회사의 잔업이란 잔업은 모두 다 도맡아 했고요. 그것도 모자라 주말엔 카페에서 또 따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엄마는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하냐고 몸상한다고 말렸지만 그때 저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집을 살 생각밖엔 없었네요. 카페 일은 아무래도 손님들을 직접 상대해야 해서 힘든 점이 많았어요. 소위 진상이라 불리는 나쁜 분들이 많았으니까요. 어린 여자인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 손님들도 있었고요. 자기가 잘못 주문해놓고 음료가 잘못 나왔다면서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내는 분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 못지않게 좋은 손님들도 많았어요. 젊은 사람이 고생한다면서 자잘한 간식 같은 걸 주는 분들도 있었고요. 늘 친절해서 좋다면서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죠. 개중에는 매일 퇴근길에 들러 커피를 주문하는 젊은 남자 손님도 있었는데요. 늘 음료를 주문할 때마다 제 것까지 같이 사주는 고마운 분이었어요. 제가 몇 번이나 거절해봤지만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면서 늘 2잔을 주문했죠. 사장님이나 다른 알바생들은 그 남자 손님이 저한테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면서 소곤거리곤 했어요. 저는 그럴 리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내심 가슴이 두근거리긴 했죠. 그때까지 이성엔 관심도 없던 저였지만 그 남자 손님은 훤칠하니 잘생긴 데다 매너도 좋았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그 손님이 매일같이 들린 지 2달쯤 지났을까요? 하루는 그 손님이 제게 작은 쪽지를 건넸어요. 자기가 가고 나면 확인해 보라고 하더군요. 심장이 어찌나 두근거리던지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네요. 그 손님이 간 뒤에 바로 쪽지를 펼쳐봤어요. 늘 웃는 미소가 보기 좋아요. 괜찮다면 따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요. 라는 간략한 문구와 함께 그 남자의 연락처가 적혀 있더군요. 고민하다 카페 일이 끝나자마자 전화해 바로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몇 번의 데이트 끝에 사귀게 됐죠. 첫 연애는 불꽃 같았어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4살 연상의 대기업 회사원이었는데요. 연애 경험도 풍부해서 저를 부드러우면서도 카리스마 있게 이끌어줬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더 남자친구에게 빠져들었고요. 첫사랑에 빠진 이들이 흔히 그렇듯 결혼까지 꿈꾸게 됐죠. 그래도 그걸 먼저 입 밖에 낼 생각은 없었어요. 자세히 캐물은 적은 없지만 남자친구는 딱 보기에도 저보다 윤택한 가정에서 자란 것 같았거든요. 거기에 키 크고 잘생기고 직업 좋고
결혼 시장에서 성적표를 매긴다고 하면 100점 만점에 100점인 사람 같은 느낌? 그에 반해 저는 100점은커녕 50점도 안 나올 수준 미달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웬걸 뜻하지 않게 결혼을 서둘러야만 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짐작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바로 뱃속에 새 생명이 찾아온 거였죠. 임신 테스트기로 2주를 확인한 순간 얼마나 멍했는지 몰라요. 남자친구가 과연 좋아할까 하는 생각에 두렵기도 했죠. 그래도 용기를 내서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어요. 애초에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도 남자친구가 괜찮아, 애 생기면 바로 결혼하면 되지라고 말하곤 해서 그랬던 거였거든요. 다행히 남자친구는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애가 생겼다고 말하자마자 뛸 듯이 기뻐하더군요. 잘됐다. 좀 이르지만 바로 식부터 올리자. 배 더 부르기 전에 드레스 입어야지. 자기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돼? 우리 부모님부터 먼저 뵙자. 자기 부모님을? 응. 이제 결혼하려면 얼른 인사드려야지. 남자친구의 최근에 결국 그 주에 바로 예비 시부모님을 뵙기로 했어요. 정말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당연히 저를 반대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 아버지는 대대로 크게 사업을 했던 거부였어요. 어머니도 왕년에 교편을 잡았던 교양 있는 분이셨고요. 그에 반해 저는 편모 가정에서 자란 고졸 경리였으니 귀하게 키운 아들이 저 같은 여자친구를 데려온다면 세상 누구라도 반대할 거라 생각했네요. 그런데 웬걸 시부모님은 저를 눈에 띄게 환영하신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반대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식사하는 내내 제게 이런저런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물어보시더니 뜬금없이 몸은 건강하냐고 하시더군요. 평생 감기 한번 크게 알아본 적 없기에 냉큼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건강하라는 자신 있어요. 잔병치레 같은 건 해본 적도 없고요. 그래, 엉덩이가 커다랗고 골반이 튼실한 게 애는 잘 낳을 것 같네. 이제 4주 됐다고? 네, 맞아요. 4주 됐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적나라한 몸 평가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갑자기 입을 여시더군요. 아가씨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박씨 가문이 손이 참 귀해. 나도 따로 형제가 없고 이 사람도 평생 고생해서 간신히 승철이 하나 낳았지. 그래서 우린 아가씨한테 따로 바라는 거 없어. 그냥 건강한 사내의 하다만 낳아주면 돼. 네. 그게 제 맘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노력해 볼게요. 단순히 노력한다는 말로는 안 되지. 그보다 더 결사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네. 반드시 아들 낳겠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내뱉고 말았어요. 그제야 예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입가에 흡족한 미소를 띄우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그토록 바라던 결혼을 하게 됐어요. 엄마도 하나뿐인 딸을 좋은 가문에 시집 보낸다면서 기뻐하셨죠. 그런 엄마를 보면서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어요. 혹시라도 딸이 태어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됐죠. 결혼 후에도 시부모님은 무슨 수를 써서든 아들을 낳아야 한다면서 저를 압박했어요.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수상쩍은 보약이나 온갖 진귀한 식재료를 먹으라고 강요하신 건 기본이고요. 무슨 용한 무당이 지어줬다는 부적에 아들만 셋 낳았다는 여자가 입던 속옷까지 입으라고 하셨네요. 싫은 내색을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남편도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제 편이 아니었죠. 여보, 어머님 아버님 마음은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남이 입던 속옷까지 입으라고 하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사람인데 인격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수치스러워. 어차피 이런 건 엄마가 전해줄 거 아니야. 같은 여자끼리 뭐가 수치스러워. 내가 입었는지 확인까지 하시는데 같은 여자라도 수치스럽지. 그리고 이게 과학적인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다 미신이잖아. 이런 미신 같은 거 따르고 싶지 않다고. 그러자 남편이 긴 한숨을 내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당신 받아준 이유는 딱 하나야. 임신했다는 거. 그 아이가 사내일지도 모른다는 거. 그것 때문에 당신 우리 집안에 거의 맨몸으로 시집 올 수 있었던 거라고. 그게 아니었으면 사실 당신도 알잖아. 당신 집안이 우리 집에 비해서 여러모로 부족한 게 많은 거. 그걸로 사실 집안 다른 어른들은 불만이 많아. 근데 그거 다 막아주고 있는 게 우리 부모님이라고. 그래서 뭐? 나는 당신네 집안에 아들 낳는 거 아니면 발도 못 디뎠다는 거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뭐든 다 복종하라는 거야? 왜 그렇게 사람 말을 삐딱하게 받아들여?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달라는 거지.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뭐 대단한 거 바래? 다른 집 며느리들처럼 뭐 살림이나 내조를 완벽하게 하라고 해. 아니 뭐 제사를 지내라고 해. 시집살이도 안 시키시잖아. 당신은 그냥 우리 엄마가 주는 거 얌전히 받아먹고 몸보신하다가 아들만 낳아주면 된다고. 그치만 내가 아들 낳고 싶다고 해서 아들이 낳아지는 게 아니잖아. 만약 딸이 태어나면 어떡해? 그럼 뭐 아쉽지만 바로 둘째 갖도록 노력해봐야지. 당신도 아직 젊고 나도 젊은데 뭐가 걱정이야. 괜찮아. 남편의 반응이 썩 마음에 차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그걸 트집 잡아 싸우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때까지 남편을 좋아하는 마음이 크기도 했고요. 제가 아들만 낳는다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제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고는 했죠. 하지만 하늘도 참 무심하시죠. 애 낳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신하고 15, 16주쯤 되면 병원에서 은근하게 성별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의사가 다리 사이에 보이는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딸이라는 소리였죠. 그 말을 듣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큰일 났다 싶었죠. 사실 저는 아들이건 딸이건 상관없었지만 시부모님은 아니었으니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과 시부모님께 소식을 전했어요. 남편은 인상을 찡그리면서 긴 한숨을 쉬었고요. 시부모님은 시부모님대로 역정을 내셨네요. 특히 시어머니가 아주 난리가 나셨죠. 병원에서 정말 그렇게 말하든? 네가 뭐 잘못 알아들은 거 아니고? 아니요, 제가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딸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너 아들 낳으라고 그동안 얼마나 성심을 다했는데 너 내가 준 보약 빠짐없이 챙겨 먹었니? 그 부적도 베개 속에 잘 넣어뒀고. 그럼요, 어머님. 어머님이 시키신 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했어요. 근데 왜 뱃속에 들어서 내가 계집애야? 이게 말이 돼? 하늘이 그렇게 점지어 주신 걸 제가 어쩌겠어요. 둘째는 꼭 아들 낳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엔 없었어요. 다음엔 꼭 아들을 낳겠다고 거듭 사죄드리고 나서야 용서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 뒤로 시아버지는 제 얼굴도 보려고 하지 않으셨고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다른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셨어요. 도통 포기를 모르는 집념의 여자라고 해야 할까요? 딸을 아들로 바꿔준다는 수상쩍은 부적을 또 받아오는가 하면요. 제가 이름도 알 수 없는 수상한 한약들을 먹이기 시작했죠. 예, 아가. 이거 앞으로 밥 먹기 전에 하루 3번씩 꼬박꼬박 마시거라. 알겠지? 이게 뭔데요, 어머님? 들어서 내 성별을 바꿔주는 약이야. 내 친구 며느리가 이거 먹고 실제로 효험을 봤다고 하더구나.
내가 지금 하나 다려왔으니까 얼른 먹어버렴. 뭘로 만든 건데요? 뭘로 만든 건지는 알고 먹어야.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 쓸모없는 계집애를 고추로 바꿔준다는 게 중요하지. 자, 얼른 먹어. 혹시라도 뱃속의 애기한테 해가 될까봐 시어머니 앞에선 그 약을 삼키고요. 뒤돌아서서 화장실로 달려가 모조리 토해버렸네요. 하루 3번 매일 그 짓을 반복하고 있자면 사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눈물만 흐르는 매일이었네요. 그런 제 스트레스가 뱃속 아이에게 영향을 준 걸까요? 딸애는 출산일보다 훨씬 빠르게 태어났어요. 첫 출산부터 조산이었던지라 정말 끔찍한 고통을 겪고 기절했는데요. 다시 눈을 떴을 땐 딸은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제게 사형 선고와 같은 말을 내렸죠. 이거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난감한데 이 난산으로 자궁이 많이 상해서요. 앞으로 임신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둘째는 가질 수 없다는 건가요? 뭐 완전히 불임이라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의사의 선고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아들 염원하던 시부모님이 생각나서 말이죠. 역시나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남편도 긴 한숨을 내쉬더군요. 역시나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시부모님은 아예 병원으로 발길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떻게 서운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마치 애 낳는 기계, 그것도 그 쓸모를 다해서 곧 버려질 고물 기계가 된 기분이었어요. 남편도 내색하진 않지만 싸늘해진 게 느껴졌죠.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딸 덕분이었어요. 그 조그만 핏덩이는 너무 일찍 세상의 빛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내줬어요. 2달 후 마침내 퇴원 명령이 떨어져서 같이 조리원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죠. 조리원에 있는 시간은 참 꿈 같았어요. 원래 남편이 시부모님 눈치를 봐서 조리원도 해주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그걸 친정엄마가 어떻게 알았는지 대신 돈을 대주셨어요. 한사코 됐다고 거절했지만 이 엄마 마음이라면서 평생 모은 돈 중 일부를 꺼내 덜컥 조리원을 예약해버리셨죠. 환불도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입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고급 조리원이라 그런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맛난 밥과 간식이 나왔고요. 솜씨 좋은 마사지사들과 친절한 직원들 덕분에 천국처럼 편안했네요. 떠나는 날이 다가올수록 두려울 지경이었어요. 시부모님이 또 얼마나 구박해댈지 눈에 선했으니까요. 그래도 어떡해요. 평생 조리원에서 살 순 없는 노릇인데. 2주 후 남편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된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일로 바쁜 남편 대신 친정엄마가 와서 저를 도와주기로 했죠. 돌봄 이모님을 부를까 생각도 했지만 딸이 낯을 많이 가려서 안 부르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쯤에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저를 위해서 식당 일을 잠깐 쉬고 와주기로 하셨어요. 정말 얼마나 고맙고 죄송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오랜만에 엄마가 차려준 집밥을 먹으니 어찌나 행복하던지요. 태어난 딸도 자기 할머니를 알아보는 건지 낯가림 없이 잘 따르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엄마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랑 손녀만 보면 늘 웃던 분이 언젠가부터 미소를 잃어버리셨고요. 식사도 잘 못하셨어요. 1달 만에 살이 너무 많이 내려서 한눈에 봐도 부쩍 수척해지셨죠. 보다 못한 제가 엄마 어디 아프냐고 그런 거면 좀 쉬어도 된다고 얘기해봐도 엄마는 그저 그런 거 아니라면서
고개만 저을 뿐이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데려가려고 해도 엄마는 괜찮다면서 고집을 부리시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엄마가 집에 도착했어요. 평소엔 바리바리 반찬을 가득 들고 들어오셨는데 웬일로 빈손이더군요. 평소와 다른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엄마는 현관 앞에 선 채로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하셨어요. 딸, 박서방 출근했지? 얼른 옷 입고 나와봐. 박서방 몰래 엄마랑 갈 곳이 있어. 어? 갑자기? 갈 데라니 어디? 일단 가보면 알아. 얼른 나와, 시간 없어. 엄마의 재촉에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갓 태어난 딸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엄마의 차에 올라탔죠. 엄마는 별다른 말 없이 바로 차를 출발시켰어요. 어디 가는 거냐고 물어봐도 도착하면 알게 된다는 말뿐이었고요. 표정이 어찌나 비장해 보이던지 저도 더는 말을 붙이지 못했네요. 그렇게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다름 아닌 청담동에 있는 시댁이었죠. 엄마, 혹시 우리 시댁 가는 거야? 그래, 맞아. 여긴 갑자기 왜 왔어? 어머님, 아버님한텐 따로 연락도 안 드렸는데. 연락 드릴 거 없어. 몰래 확인할 게 있으니까. 몰래 확인할 거라니? 엄마는 대답 대신 골목길 쪽에 차를 세웠어요. 전면 창 너머로 시댁이 바로 보이더군요. 엄마, 대체 무슨... 쉿, 사부인 나온다. 한 20분쯤 기다렸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엄마를 불렀는데 갑자기 엄마가 제 입을 틀어막았어요. 시선은 여전히 앞을 향한 채였죠. 저도 그런 엄마를 따라 앞으로 고개를 돌렸는데요.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에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웬 젊은 여자가 함께였는데요. 그 여자의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있더군요. 시댁엔 그렇게 젊은 친척이 따로 없었어요. 누굴까 혼란스러워하는데 엄마가 조용히 차창을 슬쩍 내렸어요. 그러자 그 틈으로 시어머니와 그 젊은 여자의 대화 소리가 넘어오더군요. 어머님, 병원 갈 때마다 이렇게 같이 안 가셔도 되는데.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죄송하긴. 혹시라도 혼자 갔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우리 집 장손을 품은 귀한 몸인데 내가 옆에서 계속 살펴야지. 아, 오늘 병원 가면 의사한테 성별 꼭 물어봐야 한다. 알겠지? 네, 그럴게요. 근데 아들이 분명해요. 저번에 물어봤을 때도 직접적으로 안 알려줬는데 애 옷은 파란색으로 준비해도 될 것 같다면서 아들인 것처럼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꾼 꿈도 용꿈이었으니까요. 아, 그럼 그래야지. 아주 떡두꺼비 같은 손주놈 하나만 낳아줘봐라. 내가 남부럽지 않게 보답해 줄 테니까. 에이, 어머님. 저 그런 보답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하루빨리 이 집안의 정식 며느리가 되고 싶을 뿐이에요. 근데 오빠는 아직도 이혼을 안 하고 있으니 그건 조금만 기다리거라. 적당한 순간을 보고 있으니까. 승철이가 걔한테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야. 걔가 워낙 미련하고 무식한 애라 알게 되면 시끄러워질까봐 그런 거지. 지금 변호사 통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단다. 승철이가 탈없이 이혼해야 너랑 뱃속에 우리 손주도 편하게 우리 집 식구가 될 거 아니니? 시어머니와 그 젊은 여자의 대화를 듣는데 손발이 덜덜 떨렸어요. 그 사이 두 여자는 시댁 운전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떠나버렸죠.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그때까지도 옆에 잠자코 앉아있던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저 여잔 대체 누구야? 어? 보면 모르겠어?
너 모르게 들인 새로운 며느리지.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새 며느리라니. 그이가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그래. 박서방이 너 모르게 새파랗게 젊은 여자애를 임신시켰더라. 근데 너희 시부모란 인간들은 그 여자애를 쫓아내고 애를 지우라고 하긴커녕 아들인 것 같다는 소리에 넙죽 받아들였고. 엄마의 입을 통해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에 숨이 턱 막혔어요. 어느새 두 눈에선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죠. 그런 저를 보던 엄마의 눈가도 조금씩 젖어들기 시작했어요. 확실한 거야? 뭔가 오해가 있는 건. 그 사람은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엄마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어? 밤에 세희 때문에 깼다가 박서방이 우연히 베란다에서 상간녀랑 통화하는 걸 들었어. 그래서 다음날 몰래 미행했는데 놀랍게도 사돈댁으로 가더구나.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매일 사돈댁으로 가서 몰래 상황을 살폈는데 네가 계집애를 임신했다는 걸 알자마자 사돈댁에선 그 상간녀를 받아들인 게 확실하더구나. 엄마는 말없이 제게 핸드폰을 건넸어요. 그 안엔 시댁 정원에서 남편과 시간을 보내는 상간녀, 시어머니와 외출하는 상간녀 등 수많은 상간녀의 일상이 담겨 있었죠. 심지어 남편과 진하게 스킨십을 나누는 적나라한 모습까지 있었네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절로 토악질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제야 엄마가 한 달 새 그토록 삐쩍 말라버린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왜 진작 말 안 했어, 엄마? 왜? 가출산해서 몸도 못 추스른 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 이혼하려면 증거가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했고. 널 시킬 순 없으니 내가 대신 박서방 뒤를 밟으면서 이렇게 증거를 모은 거야. 이혼? 이혼해야 하는 걸까? 그럼 이혼해야지. 이대로 박서방이랑 같이 살 거야? 그 상간녀가 아들 낳으면 어차피 넌 바로 버려질 거야. 그 전에 네가 버려야지. 그치만 그럼 우리 세희는, 가엾은 우리 딸은 어떡해?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없으면. 너도 아빠 없이 잘 컸잖아. 내가 그 사람 목까지 너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웠어.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딸로. 그리고 너한테 내가 있잖아. 세희한텐 할머니도 있고 엄마도 있는데 그깟 아빠쯤 없으면 어때?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엄마의 단단한 말에 울컥 눈물이 차올랐어요. 남편의 바람 현장을 목격한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스스로가 바보같이 느껴졌죠. 엄마 말이 맞아. 다른 년이랑 바람난 그런 인간이 우리 딸 아빠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나 이혼할래. 이혼할 거야. 그래. 그래야 내 딸이지. 걱정하지 말고 일단 변호사부터 알아보자. 저와 엄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차를 돌렸어요. 그리고 주변을 수소문해 가정 전문 변호사부터 만나 상담을 했죠. 다행히 외도 증거가 명확해서 이혼도 가능하고요. 딸의 양육권이나 친권도 제가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날 밤 딸은 혹시 몰라 친정엄마가 데려갔고요. 저 혼자 퇴근한 남편을 맞이했어요. 말없이 이혼 서류를 내밀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이게 뭐야? 당신 갑자기 왜... 왜겠어? 이혼은 당신이 더 잘 알 텐데. 설마 혜미에 대해서 안 거야? 당신이 임신시킨 그 상간녀 이름이 혜미야? 역시 다 알게 됐구나. 남편은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갑자기 긴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죠. 그래, 뭐 차라리 잘 됐네. 당신한테 언제 말해야 하나 계속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뭐? 차라리 잘 됐어? 흥분하지 마.
우리 어차피 헤어질 텐데 서로 소모적인 감정 싸움은 하지 말자. 먼저 해명을 좀 하자면 내가 의도적으로 바람을 피운 건 아니야. 친구들하고 술 먹다가 옆자리 여자들하고 조인을 했는데 하룻밤 실수로 그만. 그렇게 바로 임신이 되어버릴 줄은 나도 정말 몰랐어. 난 유부남이라는 거 밝히고 바로 헤어지자고, 애도 지우자고 했다고. 근데 혜미가 나한테 말도 없이 우리 엄마를 찾아가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당신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야? 그러게 누가 딸 낳으래? 알잖아, 우리 부모님 아들 집착. 우리 집이 손이 귀한 집이라 어릴 때부터 나한테 늘 그러셨다고. 며느리 조건 아무것도 안 볼 거라고. 그냥 사지 멀쩡하고 건강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만 낳아줄 수 있는 애면 된다고. 근데 낳아보니까 계집애지. 난산으로 앞으로 임신도 힘들 것 같다지. 우리 집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부모님이 오죽 다급하셨으면 그러셨겠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이 다른 년이랑 눈 맞아서 바람난 게 다 내 탓이라는 거야? 내가 아들을 못 낳아서? 그놈의 아들! 이제 정말 찌긋찌긋하고 신물이 나!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남편을 향해 달려들어 뺨을 올려붙였어요. 그리고 등이며 어깨며 닥치는 대로 때리기 시작했죠. 남편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당하기만 했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저를 휙 밀치더군요. 아직 출산 후 몸이 회복되지 못한 저는 그것만으로도 뒤로 나가 떨어져 버렸죠. 당신 미쳤어?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 안 했을 텐데.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래, 나갈 거야. 누가 나가라고 하면 무서워할 줄 알고? 두고 봐. 간통죄로 고소하는 건 물론이고 상간녀 소송까지 걸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당신을 벌줄 거야. 가만 안 둘 거라고! 제 협박에도 남편은 두려워하긴커녕 코웃음을 쳤어요. 아마 자기 집안의 재력을 믿은 거겠죠. 그래, 어디 해봐. 얼마나 대단한 변호사를 선임할진 모르겠는데. 알지? 우리 아버지 사업 도와주시는 변호사 선생님이 얼마나 유능한지. 그리고 간통죄로 실형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데. 끼케야 위자료나 내라고 판결 나겠지. 그깟 위자료? 얼마든지 줄 수 있어. 나 돈 많으니까 거지한테 적선하는 셈 치면 돼. 남편의 모욕적인 말에 사지가 덜덜 떨렸어요. 그대로 짐을 싸서 나오는데 비참하게도 눈물이 나오더군요. 하지만 남편 앞에서 울고 싶진 않아서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어요. 그리고 바로 친정으로 향했죠. 불안한 표정으로 손녀를 안고 거실을 서성거리던 엄마가 저를 맞이해줬어요. 그런 엄마의 품에서 뒤늦게 참았던 눈물을 쏟았죠. 지영아, 괜찮아. 괜찮아. 너도 알지 않니? 죽은 너희 아버지, 그리고 뒤이어 너희 오빠마저 잃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니? 하지만 잘 버텨냈잖아. 지금 이 순간도 너무 지옥 같고 힘들겠지만 언젠간 지나갈 거야. 그러니까 견뎌보자. 너한테 네 엄마도 있고 세희도 있잖아. 혼자가 아니야, 우리 딸. 엄마의 따뜻한 위로에 눈물은 멈추지 않고 쉼없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속 상처를 모두 액체로 흘려보낸 만큼 저는 점점 더 강해졌죠. 한 사흘은 그간의 상처와 충격 때문인지 끙끙 앓았는데요. 자리를 털고 일어나자마자 전에 없는 힘이 솟아났어요. 딸과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제가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바로 전에 만났던 변호사 선생님과 함께 간통죄 고소와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어요. 엄마가 미리 준비해둔 증거가 큰 도움이 됐죠. 지리한 법적 다툼에 힘들었고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몇 번이나 상처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버텨냈는데요. 비록 실형까진 나오진 못했지만 남편과 상간녀에게서 꽤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네요. 물론 시댁이 워낙 부자라서일까요? 그걸로는 별 타격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결국 남편, 아니 전 남편 말처럼 된 거였죠. 그게 처음엔 너무 견디기 힘들었어요. 왜 죄지은 놈들은 잘 살고 당한 저는 이렇게 하루하루 지옥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고 분했죠. 어떻게든 되갚아주고 말겠다는 영화 속 주인공처럼 복수 의지를 활활 태우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딸을 잘 키워서 행복하게 사는 게 어쩌면 진정한 복수가 될 수 있겠다고요. 그래서 방구석에 누워만 있다가 벌떡 일어나 가게 낼 자리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친정엄마 소원이 자기 이름으로 된 가게 하나 내는 거였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지 못한 소원이었는데 우습게도 이혼하고 받은 위자료로 그 꿈을 이뤄줄 수 있게 된 거였죠. 이 사실을 안 엄마는 당연히 결사반대했어요. 그 돈은 혹시 모를 나중을 대비해서 잘 갖고 있으라고. 엄마는 가게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난리를 치셨죠. 그런 엄마의 손을 꽉 붙잡고 말했네요. 엄마, 이거 그냥 엄마한테 효도하려고 쓰는 돈 아니야. 미래를 위한 투자지. 생각해봐. 갓 태어난 젖먹이가 있는 이혼녀를 어디에서 받아주겠어. 이렇게 내 가게라도 있어야 일을 하고 돈을 벌지. 우리 둘이서 열심히 해보자, 엄마. 하나뿐인 엄마 딸이랑 손녀를 위해서라도. 응? 엄마는 결국 제 설득에 넘어가 가게를 차리는 데 동의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주방을 책임지는 건 엄마가 하기로 했고요. 저는 딸을 들쳐업고 경영학원과 인테리어 업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장사 노하우를 익히기 시작했죠. 그렇게 반년의 준비 끝에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처음엔 파리만 날렸는데요. 이윽고 조금씩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다 운 좋게 매스컵의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그때부턴 본격적으로 가게 안이 문전성시를 이뤘죠. 점심시간 같은 피크 때는 긴 대기줄까지 생길 정도였네요. 몸은 힘들었지만 통장에 꽂히는 돈을 보면 너무 행복했어요. 그 돈으로 가게 낼 때 생긴 빚도 다 갚고요. 모녀 셋이 지낼 치안 좋고 아늑한 아파트도 한 채 구입할 수 있었죠.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제가 꿈꾸던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더군요. 스스로가 대견하고 뿌듯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 남편과 시부모님도 여전히 잘 살고 있을 걸 생각하면 배가 아팠죠. 지금이라도 복수를 해볼까 고민했을 정도였는데요. 웬걸, 그래도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한가 봐요. 전 남편과 시댁 소식은 일부러 듣지 않고 지냈는데요. 이혼하고 5년쯤 지나서 전 남편에게 한번 연락이 왔어요. 평생 궁금해하지도 않던 딸의 안부를 물으며 흰소리만 늘어놓더니만 갑자기 한번 만나자고 하더군요. 칼같이 거절할까 생각도 해봤는데 도대체 무슨 일로 갑자기 5년 만에 연락해선 이럴까 궁금하더라고요. 알량한 복수심에 너 없이도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미용실까지 들러서 한껏 치장한 다음 전 남편을 만났어요. 혹시라도 괜한 오해를 살까봐 한낮에 사람 많은 카페에서 만났는데요. 처음엔 전 남편을 못 알아볼 뻔했어요. 사람 몰골이 너무 형편없이 망가져 있어서 말이죠. 그 풍채 좋던 사람이 한껏 살이 내려 뼈밖에 안 남은 상태였고요. 머리엔 새치가 가득한 게 나이보다 한 10년은 더 늙어 보였어요.
게다가 늘 단정하고 고급진 옷만 입던 사람이었는데 웬걸 다 떨어져가는 면바지에 넉마같이 후줄근한 티셔츠 하나만 달랑 걸치고 있더군요. 게다가 마주 앉으니 어찌나 고약한 냄새가 나던지 딱 봐도 최소 한 달 이상은 안 씻은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도 전 남편대로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제가 자기 생각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모양이죠. 저를 향해 건넨 첫 마디가 얼굴이 옛날보다 좋아 보이네. 더 예뻐진 것 같아. 이혼하고도 잘 지내나 봐? 였어요. 내심 미용실에 다녀오길 잘했다 싶었죠. 보면 몰라? 근데 당신은 이혼하고 더 못 지내는 것 같네? 그 상간녀가 잘 안 챙겨주나 봐? 몰랐구나. 나 걔랑 이혼했어. 뜻밖의 말에 멈칫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긴 한숨과 함께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털어놓더군요. 그년이 임신했다고 아들이라고 해서 당신도 버리고 거둔 거였는데 망할 년이 알고 보니 다른 새끼 애를 내 애라고 속였지 뭐야? 사기 결혼으로 소송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지금도 얼굴도 안 보고 살아. 듣기론 뭐 지 새끼 생부한테도 버림받고 혼자 남의 집 식모살이 하면서 애 키우고 있다는데 뭐 내 할 바 아니지. 설마 상간녀가 그런 뻐꾸기 짓을 했을 줄이야. 대담하다고 해야 할지 무식하다고 해야 할지 어쨌든 너무 기가 막히더군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년이 아들 뵀다는 거짓말만 안 했어도 나 당신 안 버렸을 거야.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그래서 말인데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지 않을래? 그 파렴치한 말에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설마 사람의 탈을 쓰고 이 정도까지 뻔뻔할 줄이야. 괜히 나왔다 싶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이제 와서 이렇게 받아달라고 하면 내가 좋아라고 받아줄 줄 알았어? 사람 잘못 봤어. 할 말이 그것뿐이면 이만 일어날게. 그러자 남편이 다급하게 저를 붙잡았어요. 당신 아직까지 다른 남자 안 만나고 있잖아. 그건 아직 나한테 미련이 있다는 거 아니야? 하마터면 남의 집 새끼를 내 자식으로 품을 뻔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나한테 당신이랑 세희가 얼마나 소중한지 뒤늦게 깨달았어. 나 그래도 세희 아빠잖아. 언제까지 세희 아빠 없는 애로 키울 셈이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정말 잘할게.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응?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뭐?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의도적으로 다른 년이랑 바람나서 조강지처럼 갓 태어난 새끼 버린 게 실수니? 너 이혼 소송이랑 상간녀 소송 당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한 번만 더 나타나서 이따위 헛소리 짓거리면 그땐 나도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변호사 다시 선임해서 접근 금지 명령인가 뭔가 신청할 거야. 아니면 스토커로 경찰에 신고하든가. 알겠어? 저는 매달리는 남편을 뿌리치고 돌아섰어요. 그러자 남편이 허겁지겁 쫓아와선 갑자기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더군요. 이 순식간에 카페 사람들의 이목이 저희에게 집중됐어요. 정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러거나 말거나 남편은 두 손을 모아 싹싹 빌기 시작했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주라. 만약 그게 힘든 거면 예정을 생각해서 돈이라도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실은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회사가 많이 힘들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갑자기 물려받았더니 직원들 반발도 심하고 거래처에서도 날 안 믿고. 그래서 뭔가 보여줘야겠다는 조급함에 신사업을 무리하게 벌였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지금 회사가 도산 직전이야. 당신 식당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 분점도 몇 개 냈던데. 나 딱 1억만 빌려주면 안 될까?
올해 안에 꼭 갚을게. 이번 위기만 잘 넘기면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러니까 나 믿고 딱 1억만 빌려주라. 응? 그러고 보니 지난해 친척 어르신으로부터 전 시아버지 부고 소식을 전해드린 게 생각났어요. 이 가기는 뭐해서 그냥 부조금만 조금 보내고 말았는데 그 뒤로 남편이 회사를 물려받고 완전히 말아먹은 것 같더군요. 하긴 남편은 경영의 경자도 배운 적이 없는 인간인데 그 큰 사업체를 무슨 재주로 이끌어 나가겠어요. 내가 바람폈던 전 남편하고 무슨 믿음이 남아있어서 1억이라는 큰 돈을 빌려줘? 나한테 이럴 시간에 파산 절차를 알아보든가 다른 돈 빌려줄 사람 찾아가든가 해. 뭐 능력 없고 성질 더러운 당신한테 그런 좋은 지인이 남아있을진 모르겠지만. 제 냉정한 말에 급기야 남편은 눈물 콧물까지 질질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흉하던지 절로 인상이 찌푸려지더군요. 당신 정말 너무하다. 그래도 부부로서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야,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사실 나 너무 급한 마음에 사채도 끌어다 썼어.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지금 남은 재산 다 처분해도 못 갚을 지경이야. 그 사채업자 놈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양아치 새끼들이라 허구한 날 집이며 회사며 찾아와서 못살게 구는데, 이러다 나 정말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살해당할지도 몰라. 그래도 나 세이 하나뿐인 아빠인데 내가 한강의 변사체로 떠오른다고 생각해봐. 당신 죄책감 안 들 자신 있어? 뭐?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기가 막혀 진짜. 아니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절박한 상황이라는 걸 알아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당신 상황을 왜 알아야 하냐고. 막말로 당신이 한강에서 변사체로 떠오른다? 난 아무 생각도 안 들 것 같은데. 죄책감? 웃기고 있네. 오히려 속 시원할 것 같은데. 그리고 역시 죄 짓고 살면 안 되겠다. 착하게 살아야지 다짐도 할 것 같고. 일부러 한껏 비웃으면서 조롱했어요. 그러자 세상 간절한 표정으로 애원하던 전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야차처럼 돌변하더군요. 이 개같은 내가 무릎 꿇고 이렇게까지 애원하는데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해? 인정머리 없는 년. 따지고 보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도 다 너 때문이야. 너 같은 년이랑 결혼만 안 했어도 전 남편은 혼자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위험하다 싶어서 벗어나려던 순간 갑자기 전 남편이 달려와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죠. 벗어나 보려고 했지만 여자 몸으로 남자의 힘을 당해내기란 쉽지 않았어요.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뿌얘졌던 것도 잠시. 다행히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와 전 남편을 떼어냈죠. 일부러 사람 많은 공공장소에서 전 남편을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이던지요. 누군가 신고를 해줬는지 곧 경찰들이 출동했어요. 전 남편은 바로 현장에서 체포돼 서로 이송됐고요. 저는 병원에 들렀다가 다음날 서로 가서 피해자 진술을 했죠. 변호사가 꼭 병원 진단서에 정신과 진단서까지 떼어가서 접근금지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바로 접근금지 신청이 내려지더군요. 얼마나 다행이던지요. 그래도 혹시 몰라 엄마에게도 조심하라고 언지를 주고 딸도 더 신경 써서 챙겼는데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이었어요. 얼마 뒤 전 남편은 또 다른 곳에서 사고를 치고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거든요. 듣기로는 사람을 때려 죽였다 하대요. 아마 감옥 안에서 죽지 않을까 싶어요. 그 뒤로 전 남편의 회사는 폐업했고요. 혼자 남겨진 시모는 홀로 그 어마어마한 빚을 떠안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사채업자들을 피해 떠돌이 노인들 받아주는 복지시설에 들어간 모양인데
그런 곳이 되게 환경이 많이 열악하잖아요. 없던 병까지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큰 소리 친 것과 달리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다 자업자득인 것을. 이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만큼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딸은 기특하게도 의대에 진학했는데요. 얼굴 한번 보기도 바쁜 나날이지만 그래도 치열하게 꿈을 향해 달려가는 딸을 뒤에서 묵묵하게 응원 중이에요. 친정 엄마도 어디 한 군데 크게 아픈 곳 없이 정정하신데요. 식당 쉬는 날이면 엄마와 함께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게 유일한 낙이랍니다. 엄마는 아직도 제 재혼을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자기 눈 감기 전에 얼른 좋은 남자 데려오라고 성화시죠. 사실 엄마는 모르시지만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저와 마찬가지로 자기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요. 한번 결혼에 실패한 아픔이 있는 사람인데요. 지역 자영업자 모임에서 우연히 안면을 튼 뒤로 대화가 잘 통해서 빠르게 친해졌죠. 전 남편과 달리 여자라고는 저밖에 모르고요. 성실하고 수더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만난 지도 어느덧 1년이 훌쩍 흘렀네요. 그 사람은 슬슬 저와 결혼하고 싶은 눈치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전 남편한테 대인 상처가 너무 커서일까요? 지금 이대로 연애만 하고프네요. 사실 여자는 능력만 되면 혼자 사는 게 이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또 앞으로를 생각하면 더 늙고 병들기 전에 인생의 동반자 하나쯤은 만들어둬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네요. 썰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어볼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세요.